승용차 유리가 부서지고 심지어 항공기 운항마저 일시 중단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날린 지난 2일 기준 1,000개가량의 오물 풍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만 지난 2일 기준 860여 건인데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돌연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얼핏 대북 확성기 방송 탓에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인 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마다 위협의 수위에 대한 의견차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5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우리 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는데 이때도 북한은 발끈하며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중단이었다. 확성기 문제에 집중하더라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목함지뢰 이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조준 사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더니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시했죠. 그렇게 해서 합의에 자신들의 목함지뢰를 사과를 하는 유감 표명을 하는 또 거의 첫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가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부담이 된다라는 것과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게다가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외신 기자회견을 평양에서 자처하고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나 비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5년뿐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또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는데 그때도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유는 대북 확성기 방송 안에 담긴 내용들 때문입니다. 크게 K-팝을 비롯한 한국의 가요와 또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적나라한 사실 등이 담겼는데 이 내용들이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또 주민들에게 직접 선명하게 가닿는다면 그 자체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그 우상화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에서 흘러나오는 김정은 관련된 소식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알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사상적으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당국이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녘에 송출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는 북한의 날씨와 지역, 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상반된 증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탈북자들하고 물어봤더니 북한 음악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이고 선전선동적이니까 그런 음악인데 자기가 최전방에 오니까 이게 전혀 딴 세상에서 듣는 음악처럼 들렸다. 안 듣는 척하면서 그 음악에 심취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북한 그 청년 군인들의 이제 평가예요. 그 칠천국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출장 차로 초롱까지 저희가 갔던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 웅웅하면서 방송 같기도 하고 진주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대북 방송이라 무슨 방송하는 거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가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시끄럽고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여대니까 혈압이 솟는 거예요. 남한에서 그걸 틀면 또 북한에서도 같이 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예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 생지역이래요. 그 무슨 소리 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리고. 북한이 얼마만큼 큰 위협으로 느끼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지만 확성기 문제는 최고 존엄에 관련된 문제예요.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최고 존엄에 대한 것들은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 저게 되게 효과가 있네, 되게 뭔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인들 전술이에요. 그거를 왕왕거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나쁜 놈 만드는 거고 나쁜 놈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본인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건 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현재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재개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고 북한의 더 심각한 도발을 막거나 거기에 대응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죠. 북이 조준 사격을 하겠지만 그것이 오발이 나서 마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남북 간의 소통 통로가 사실상 다 닫혀 있어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사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명백한 국군 침해 행위, 용서 못할 불장난입니다. 우리의 당당하고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광기적인 무력 시비로 섣부른 대응을 택한 한국 군부 깡패들의 망동. 이 발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을 겨냥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투입해서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에 나서자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무력 시위로 정면 도전했다고 강변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이 발언이 나온 당일에 자신들이 예고한 대로 오물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 대남 풍선까지 대량 살포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실패한 원인까지 밝혔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잇따라 실패를 했을 때는 노동신문과 같은 대내 매체에 일절 소식을 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이번 발사는 1계단 발동기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 체계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실패 원인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낼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번 위성 발사 실패를 커다란 진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본 NHK에 포착된 공중 폭발 장면입니다. 불꽃을 일으키며 솟구치던 발사체가 잠시 연소하는 듯 하더니 검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우리 군 함정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발사체가 폭발한 뒤에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밤 10시 44분쯤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폭발했고 발사 1시간 반 만에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의 신뢰성에 원인이 있다는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북한이 쏘아 올렸던 과거의 추진체와는 달리 이번에 발사한 추진체는 추력이 매우 뛰어난 데다 개발 과정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신형임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기존에 쏘아 올린 천리마 1형의 추진체는 일명 백두산 엔진으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에도 이 백두산 엔진이 쓰인 바 있는데 이 엔진을 구성하는 이른바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과 또 사산화 이질소 또는 적연질산으로 추정되는 조합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또 발사하기도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추력이 비교적 낮고 또 독성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 발사체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는 이 백두산 엔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대형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온 추진체를 쐈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구성하는 건 액체 산소와 케로신, 석유로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저온에 잘 견디는 소재와 부품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추력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나로호와 누리호,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에도 이 엔진이 쓰입니다. 과거에 그 엔진은 80톤 추력의 엔진, 작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짜리가 170톤 추력이에요. 상당히 큰 엔진이고 상업용 위성, 그다음에 나아가서 통신위성, 이런 대형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본격적인 우주 로켓을 북한이 시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북한이 조금 더 무거운 위성 혹은 위성 여러 개를 동시에 쏠 수 있는 시도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북한의 주장대로 새로운 저온 추진체를 쓴 게 맞다면 이는 기술적인 진보를 한층 더 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까지 수차례 실패할 확률 역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나로호도 앞서 3차 발사가 성공하기 전까지 2번의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이번 실패도 성공이 그만큼 임박해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새로운 연료 체제를 북한이 도입해서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뒤 재해가면서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집중 투자를 하고 러시아가 집중으로 도와준다면 우리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의 똑같은 연료 체제와 똑같은 러시아 기술 원천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추진체 기술 개발은 그 수위를 떠나 당연히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러시아가 나로처럼 일단을 통째로 주지 않았나 싶어요. 북한 자체 개발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는 어림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리 쪽에 말했을 때는 그냥 우리 엔진 계속 사가라, 사서 발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설계도 안 주고. 북한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무기를 주고 거기다 반대급부로 엔진 몇 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가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는 것 같다. 사실상 북한이 적의 표적 시설을 잘 분석해내고 또 공격 명중률을 높이는데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 전략, 그다음에 대남 공세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기조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진작에 우주에서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고요. 결국 우주에 관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신위성이나 기상관측위성, 자원탐사위성이 아니라 정찰위성 보유에 박차를 가하는 건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개발해 오면서 그 정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성을 통해 표적 시설을 분석할 능력을 갖는데도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상황 자체도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서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우주 분야로의 북러 군사 협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모두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라는 게 일단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겸하고 있고요. 일단 ICBM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위험이고, 그 다음에 이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낮더라도 핵 표적 선정에 필요한 영상 제공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려하는 게 KN 23, 24 같은 거 보내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거기서 발사돼가지고 해서 데이터가 모이면 그 실전 데이터가 곧바로 북한으로 피드백이 되면 대한민국 공격을 했을 때 이 미사일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북러 군사 협력은 물론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선 북한의 향후 행보가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환경에도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때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불렸던 유엔 안보리조차 북한 도발 규탄 성명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